정적이 흐르는 상견례 자리.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시퍼렇게 먹는 얼굴이 드러납니다. 아드님이 때리신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사설 도박장 장부예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고생하는 척 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15년간 점심을 아껴 모은 돈 1250만원. 그 귀한 돈은 병원비가 아닌 카지노 내연녀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던 효자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창고만 살던 42살 여자가 상견례 상판 위에 던진 건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짓밟은 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중소기업 회계팀 과장 한정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삼키고 혼자 울고 혼자 이겨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안동이에요. 종갓집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근데 저희 집은 뼈대만 남은 종갓집이었어요. 기아는 반쯤 내려앉았고 마루 밑에서는 겨울마다 찬바람이 솔솔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선비 체면이 있으셨나 봐요. 동네 어른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떵떵거리셨죠. 술 한 잔 걸치시면 이 땅이 원래 우리 조상 땅이었다며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 큰 목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14살 때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겨울 아침이었어요.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날 아버지가 부엌 앞에서 그냥 툭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대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식을 못 찾으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3,800만원. 14살짜리 눈에도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엄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셨죠. 저는 학교 끝나면 동생 재민이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14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가끔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대문 앞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엄마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요. 겨울에 엄마 손을 본 적이 있어요. 빨간 고무장갑을 벗으시는데 손가락이 쫙 펴지지 않는 거예요. 진물이 나서 손가락 사이가 짓물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죠.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울지 마라. 땀 흘려 번 돈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다. 그 말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가슴에 몹처럼 박혀 있어요. 고등학교는 안동에서 다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숫자는 좋아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더하면 더해지고 빼면 빼지고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전문대 회계과로 진학했어요. 등록금은 엄마가 식모살이에서 모은 돈이랑 제가 학교 끝나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겨우 마련했어요. 20살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짐이라고는 이불 보따리 하나랑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첫 자취방이 구로역 근처 반지하였는데 장마철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도 눅눅한 냄새만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첫 직장은 작은 무역회사 경리였어요. 월급이 85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 30만 원을 무조건 고향에 붙였어요. 엄마랑 동생 재민이 생활비요. 남은 돈으로 방세 내고 교통비 쓰고 먹고 살았어요. 점심은 늘 3,000원짜리 편의점 김밥이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싸간 멸치볶음 도시락이요. 회사 사람들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4,000원이 아까웠거든요. 30살이 됐을 때 저는 좀 더 큰 회사로 옮겼어요. 중견 제조업체의 회계팀이었는데 거기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어요. 월급도 조금씩 올랐죠. 근데 제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점심은 싼 걸로 때웠고 옷은 계절마다 한두 벌 샀어요. 유행 따라가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면 됐지 뭘.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볼 때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이제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웃으시면서 그러셨죠. 우리 정이 장하다고. 근데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39살 봄이었어요. 드디어 제 이름 석자 박힌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끝자락 노원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1억 8천만 원. 15년 동안 점심값 아껴가며 모은 돈이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찍힌 걸 봤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같이 우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내가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사실 저는 그런 거 기대 안 했어요. 4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연애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 되지 싶었어요. 근데 운명이란 게 참 웃긴 게 그렇게 생각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박만수. 처음 본 건 회사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였어요. 거래처 영업실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양복이 다 낡아 있더라고요. 소매 끝자락이 살짝 해져 있고 구두도 코가 까져 있었어요. 요새 세상에 저렇게 허름하게 다니는 남자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미팅 끝나고 명함을 교환하는데 그 사람이 살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 과장님, 다음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은데 알아요. 근데 비싼 데는 아니고요.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비싼 데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1,000원짜리 커피라니.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낡은 구두가 그 해진 양복 소매가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 근데 그때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였거든요. 첫 데이트는 그 사람 말대로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어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꽃잎이 커피 위에 떨어지는데 박만수 씨가 그걸 후 불어서 날려버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순해 보였어요. 그날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대요. 혼자서 어머니 약값이랑 생활비 대느라 빠듯하게 산다고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거라고 조금 부끄럽지만 이게 자기 형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 하시던 거, 손가락 사이가 진물로 짓무르던 거. 이 사람도 나처럼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싶었어요. 한 과장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서울에서 집까지 사셨다면서요? 저는 아직 전세도 겨우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전세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죠. 그게 다 계산된 말이었을 텐데. 두 번째 데이트는 시장 국수집이었어요. 4,000원짜리 잔치국수를 시켰는데 박만수 씨가 국수를 먹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나물 파신다고 잠깐 인사드리러 가도 되겠냐고요. 두 번째 만남에 어머니를 뵙겠다니 좀 이르다 싶었지만 싫진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 한쪽 구석에 자판을 깔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그 사람 어머니였어요. 허리가 굽으셨고 손이 거칠었어요. 제 엄마 손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우리 만수 잘 봐주세요. 이 늙은 것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만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그 손이 따뜻했어요.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도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아들한테 속고 있었던 건지 지금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박만수 씨는 데이트를 하면서 늘 아끼려고 했어요. 커피숍 대신 공원, 레스토랑 대신 분식집. 가끔 제가 밥 사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돈가스 정식을 시키는데 저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석 달쯤 됐을 때 그 사람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카페 커피가 아까워서 집에서 타온다고요. 저도 따라했어요.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텀블러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그게 참 행복했어요. 돈 안 쓰고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싶었죠. 6달이 지났을 때 박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씨, 사실 어머니 병원비가 좀 밀렸어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2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안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파시는 어머니, 낡은 구두,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빌려준 다음 날 박만수 씨가 전화로 고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울먹거리더라고요. 꼭 갚겠다고, 정희 씨한테 폐만 끼친다고.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고 우리 사이에 뭘 그러냐고 했죠. 그런데 다음 달이 지나도 돈은 안 들어왔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더니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더 나왔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 입원비가 필요하대요. 300만 원. 저는 또 빌려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왜 그랬을까요? 의심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의심하는 게 무서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면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9달쯤 됐을 때 박만수 씨가 청혼을 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늘 가던 공원 벤치에서 텀블러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반지였어요.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고 소박한 반지였어요. 정희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정희씨를 평생 아끼면서 살고 싶어요. 둘이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40이 넘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평생 아끼면서 살고 싶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나 결혼한다고.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죠. 어떤 사람이냐고. 저는 신나서 말했어요. 검소한 사람이라고.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어머니 모시는 효자라고. 나랑 잘 맞는 것 같다고. 정희야,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좀 더 지켜봐라. 결혼은 서두르는 게 아니야.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42살에 찾아온 사랑이었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 계약금, 예단,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았어요. 박만수 씨는 미안하다면서 자기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합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박만수 씨 휴대폰요. 어느 날 보니까 최신형이더라고요. 분명 몇 달 전까지 오래된 폰 쓰더니 언제 바꾼 거지?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원받은 거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한 번은 지갑에서 양발이 빠져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 양발이 고급 브랜드 양발이더라고요. 양발 한 켤레 3만원짜리요. 구두는 낡아 빠진 걸 신으면서 양발은 왜 비싼 걸 신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큰 선물을 했어요. 15년 동안 점심값 아끼고 옷값 아끼고 안 쓰고 모은 돈. 그 돈으로 딱 한 번 나한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들어가도 되나? 이런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30분을 망설이다가 겨우 들어갔어요. 검은색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플하고 고급스러웠어요. 750만원.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쌌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카드를 내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희야, 수고했다. 이제 곧 결혼하면 새 출발이야. 이 가방 들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그 가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녁 박만수 씨가 제 집에 왔어요. 결혼 준비 서류 정리하자면서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낮에 산 가방을 아직 뜯지 않고 소파 위에 올려놨거든요. 만수 씨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오늘 평생 처음으로 큰 선물 샀어. 어때?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만수 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 떠오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만수 씨가 소파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 쇼핑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신기해서 그러나 보다 했죠. 아, 그거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샀어. 평생 한 번도 이런 거 안 사봤는데 결혼 전에 나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만수 씨가 쇼핑백을 뒤져서 영수증을 꺼내더니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눈이 희둥그레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눈동자가 검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눈빛 처음 봤어요. 750만 원? 저는 조금 움츠려들었어요. 왜 그런 반응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내 돈이잖아? 15년 모은 돈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순간이었어요. 만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미친년아! 미친년.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닳도록 나물 팔고 있는데 내 가랭이엔 750만원짜리 명품이 감기냐? 이게 사람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를 빌려줬는데 어머니 병원비, 입원비 이것저것 합치면 1000만원이 넘게 보내드렸는데 내 돈으로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큰 죄야? 만수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그동안 많이 아꼈어. 15년 동안 점심 3,000원짜리 먹으면서 모은 돈이야. 딱 한 번 나한테 말을 못 건넸어요. 만수씨 손이 날라왔어요.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찰싹 소리가 나기 전에 충격이 먼저 왔어요. 머리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한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손이 날라왔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어요. 안경이 날아갔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2대, 저는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으려는데 또 한 대가 왔어요. 같은 뺨을.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확 퍼졌어요. 피맛이었어요. 잇몸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3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앞이 뿌옇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뺨이 볼에 대인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만수씨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1년 넘게 봐왔던 그 순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악기 같았어요.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 돈이 내 돈이야? 우리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이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정신 차려! 그 말을 하고 만수씨가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꿈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뺨을 만져봤어요.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통증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았어요. 렌즈 한쪽이 금이가 있었어요. 그 금간 렌즈 너머로 세상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 반쪽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 한쪽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이게 나야? 이게 내 얼굴이야?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만수씨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서 그걸 집어들었어요. 휴대폰이었어요. 만수씨 거. 최신형 스마트폰. 회사에서 지급받았다는 그거. 그리고 그 옆에 양말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빠진 모양이에요. 저는 그 양발을 집어들었어요.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3만원짜리 양말. 이상했어요. 낡은 구두에 30만원짜리 양말. 1000원짜리 커피에 아낀다면서 최신형 휴대폰? 뭔가 맞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넘겼던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만수씨는 잠금을 안 걸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귀찮대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봐야 했어요. 알아야 했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맨 위에 자기야라고 저장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정의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야는 누구지? 대화창을 열었어요. 오빠, 오늘 그녀한테 얼마 받았어? 아직, 근데 곧 아파트 공동명의 하자고 할 거야. 진짜? 대박! 그녀 완전 호구네? 물주, 아파트만 뺐으면 우리 가게 차리자. 오빠 사랑해. 오늘 정성 갈 거지? 응, 10시에 봐. 이번에 크게 딸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주, 호구, 그년, 그게 나였어요. 1년 넘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부어오른 뺨 위로 찢어진 입술 위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점심값 아끼고 옷값 아끼고 엄마한테 용돈 보내면서 그렇게 모은 돈인데 내 돈인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부은 뺨을 얼음으로 찜질하면서 그 사람 휴대폰을 뒤졌어요. 볼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약값이라고 보낸 돈들요. 그게 전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원도 정성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그리고 자기야한테 보낸 송금 내역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제 피 같은 돈이 저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를 켰어요. 제가 회계팀 과장이잖아요. 돈 흐름 보는 게 제 직업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저는 그 사람 휴대폰에 있는 계좌 내역, 송금 내역,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울면서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예요. 15년 동안 벌레처럼 기어서 모은 돈들, 이런 인간한테 뺏길 순 없었어요. 밤새 캡처하고 정리하고 엑셀로 표 만들었어요. 새벽 5시가 돼서야 컴퓨터를 켰어요.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가워져 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회사를 쉬었어요. 아프다고 병가를 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진짜 아팠으니까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사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게 내 얼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만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희야, 아까 내가 좀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어머니 걱정에 예민해져 있었나 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미안하대요. 사람을 3대나 때려놓고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면 끝이래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 사람 휴대폰이 아직 제 손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폰을 두고 간 줄도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자기 폰 못 봤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못 봤다고.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민수 씨는 투덜거리면서 폰 분실 신고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조사했어요. 만수 씨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뒤졌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첩, 메모장, 은행 앱 거래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요. 회계 업무 하면서 익힌 습관이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정직해요. 저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박만수 금전 내역이라고 붙였어요. 첫 번째 시트에는 제가 빌려준 돈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어머니 병원비 명록 200만원, 두 번째 어머니 입원비 명목 300만원, 세 번째 어머니 수술비 명목 500만원, 네 번째 생활비 급하다며 200만원, 다섯 번째 경조사비 명목 100만원, 여섯 번째 차 수리비 명목 150만원, 합계 1250만원.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작성해 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빌려줬더라고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개구리가 천천히 끓는 물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두 번째 시트에는 만수씨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정리했어요. 강원도 정선 카지노 19매 300만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충전 200만원, 또 충전 150만원, 또 충전 200만원,
자기야한테 송금 50만원, 또 송금 30만원. 제가 보낸 돈이 거의 그대로 도박장이랑 그 여자한테 흘러갔어요. 어머니 병원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사이트는 자기야와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8월 3일. 오빠 언제 결혼해? 내년 봄쯤 좀 더 뜯어먹고. 그년 아파트 진짜 내 명의로 넘어와? 응. 공동명의 먼저 하고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꿀 거야. 오빠 천재. 오늘 500만원 뜯었다. 수술비 핑계로. 대박. 오늘 정성 가자. 응. 몇 시에 봐? 10월 28일. 오빠 나 목걸이 사줘. 얼마짜리? 120만원. 물주한테 또 뽑아야겠네. 물주. 그게 저였어요. 제가 물주였어요. 저는 그 대화들을 읽으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42살에 사기를 당하다니. 그것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근데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조사를 계속했어요. 자기야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김수진. 민수씨보다 8살 어린 33살이었어요. 직업은 없고 민수씨한테 용돈 받아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만수씨 어머니요.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그 할머니. 그분이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만수씨 휴대폰 메모장에 장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손님 이름, 판돈, 수수료 다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물 파는 건 위장이었어요. 실제로는 뒷골목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랑 같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구덩이에 빠질 뻔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아파트가 도박빚 갚는 데 쓰였겠죠. 아니면 담보로 잡히거나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증거라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뜸했으니 걱정이 되셨나봐요. 정희야,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감기에 걸렸다고요.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 끼치기 싫기도 했어요. 정희야, 엄마가 느낌이 좋지 않다. 뭔 일 있으면 말해라.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할까? 말까?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진짜야. 좀 피곤해서 그래.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지켜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42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놓치기 싫다고. 내가 참 바보 같았죠? 근데 지금 후회해봤자 뭐예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상견례가 2주 뒤로 잡혀 있었거든요. 거기서 끝내기로요. 조용히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싫었어요. 저 인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물줄을 찾아다니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모든 걸 까발리기로 했어요. 저를 때린 것, 돈을 사기친 것, 도박, 불륜 전부 다요. 그리고 빌려준 돈 돌려받고 깔끔하게 파혼하기로요. 저는 USB를 손에 쥐고 다짐했어요. 한정희, 넌 할 수 있어. 15년을 버텼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버텼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부은 뺨은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났어요. 찰싹찰싹찰싹 세대의 뺨.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괜찮아. 이제 곧 끝이야. 저는 옷장을 열어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상견례 날 입으려고 샀던 거예요. 행복한 자리에서 입으려고 샀는데 결국 이별하는 자리에서 입게 됐네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내 인생도 이제 좀 굳어지겠지? 상견례까지 2주. 저는 그 2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폭행 진단서도 떼놨어요. 증거 자료는 파일로 묶어서 출력까지 해놨어요.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에요.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3시간 눈을 붙인 것 같아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할 말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뺨의 멍은 거의 다 빠졌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평소보다 진하게요. 최대한 멀쩡해 보여야 했거든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원래는 행복한 자리에서 입으려고 샀던 건데 아이러니하죠? 이별하는 자리에서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넣었어요. 두툼했어요. 20장 넘는 분량이었거든요. 도박 내역,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폭행 진단서, 변호사 상담 내역까지 전부 시간순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눈이 부어서가 아니라 들어갈 때 이불로 쓰고 가려고요. 나중에 벗으면서 보여줄 거였거든요.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을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만수씨가 잡은 곳이에요. 꽤 비싼 데였어요. 1인당 8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는 곳이었거든요. 웃기죠? 평소에는 1,000원짜리 커피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상견례는 비싼 데서 하자고 했어요. 아마 제 앞에서 폼 잡으려고 그랬겠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이 됐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만수씨가 또 손찌검하면 어쩌지? 소리 지르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뺨 맞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였어요. 저는 잠깐 입구 앞에서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만수씨, 만수씨 어머니, 그리고 만수씨 이모라는 분까지 3명이요. 저쪽은 일찍 와 있었나 봐요. 만수씨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징그럽던지 2주 전에 저를 때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야, 어서와. 선글라스는 왜 쓰고 왔어? 안에서는 벗지? 저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선글라스는 벗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만수씨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시장에서 봤던 그 할머니요. 오늘도 낡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금이 가고 거칠었고요. 연기를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얼굴 보니까 좋네. 우리 만수 잘 부탁해요. 이 늙은 것이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 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가 나오고 찜이 나오고 다들 젓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만수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종이야, 왜 안 먹어? 맛있는데.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참았어요. 떨리면 안 돼. 지금 떨리면 안 돼.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만수씨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도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 밑에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이 드러났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가까이서 보면 보였어요. 노르스름하게 변한 멍.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요. 만수씨 이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이모를 보지 않고 만수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드님이 때린 자국이에요. 2주 전에요. 제가 제 돈으로 가방 샀다고 뺨을 3대 때렸어요. 만수씨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그건 내가 너무 흥분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자료예요. 제가 박만수 씨한테 빌려준 돈 내역. 합계 1250만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내역. 강원도 정선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그리고 자기야라고 여자한테 송구박 내역까지 전부 있어요. 만수씨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까까지의 자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서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어요. 물주, 호구, 근현, 아파트를 뺐으면 우리 가게 차리자. 그 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장부예요. 시장 뒷골목에서 운영하시는 사설 도박장 장부요. 손님 이름, 판돈, 수수료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만수씨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려? 저도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고소장은 이미 작성해놨어요. 폭행죄, 사기죄, 도박장 운영은 덤이고요. 빌려준 1250만원. 2주 안에 안 갚으시면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만수씨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야, 한정희,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증거? 그게 증거야? 내 폰 훔쳐서 뒤진 거잖아.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요. 훔친 거 아니에요. 댁이 제 집에 두고 갔잖아요. 저를 때리고 나가면서요. 그리고 이 재료들 원본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놨어요. 변호사님한테도 사본 보내놨고요. 방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만수씨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만수씨가 욕을 하고 이모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그 틈에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어요. 2주예요. 2주 안에 1250만원 입금 안 되면 그날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그리고 파혼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서 한정식 집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로 앞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어요.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신호가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희야? 왜 그래? 울어? 엄마, 나 파혼했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 엄마가 한참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정이 잘했어. 울어도 돼. 실컷 울어.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요. 상견례장에서 나온 뒤로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만수씨한테 연락이 미친 듯이 왔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처음에는 협박이었어요. 고소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드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잘못했다. 다 갚을 테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 저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문자도 안 읽었어요.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또 속아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이 많아서 탈인 사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만수씨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그 목소리였어요. 상견례장에서 소리 지르던 그 목소리. 한정희 씨,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만수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경찰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견례장에서는 2년이라고 소리 지르더니 지금은 제발이래요. 사람이 참 간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2주 안에 입금하세요. 그러면 고소는 안 해요. 못하시면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입금이 됐어요. 1250만원 전에. 마지막 날 저녁에 입금됐더라고요. 이미 급하게 돈 끌어 모은 것 같았어요. 저는 입금하고 나서 오랜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에 앉혀있던 돌덩이가 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더 했어요. 돈은 받았지만 폭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설 도박장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니까 이거 제가 고소 안 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여기서 그냥 끝낼까? 아니면 끝까지 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신고했어요. 사설 도박장 운영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폭행건은 합의받은 셈이니까 따로 고소하지 않았지만 도박장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박에 빠져서 인생 망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덮고 갈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진행됐대요. 제가 넘긴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만수 씨 어머니는 구속됐고 만수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뭘 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했을 거예요. 저 같은 물줄을 또 찾아서 또 속이고 또 때리고 그런 일이 반복됐을 거예요. 저는 그걸 막은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쉬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집안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명해봤자 뭐예요? 다 지나간 일인데.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1년 넘게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휴대폰이 조용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했어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 요리 학원이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처음에는 계란말이도 못 만들었어요. 태우고 찢어지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채소 썰고 불 조절하고 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3달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제대로 된 거요. 툭불 한우 등심 200g에 2만원짜리였는데 그걸 사면서 손이 떨렸어요. 예전 같으면 2만원이 아까워서도 못 샀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냥 샀어요. 집에 와서 고기를 굽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나더라고요. 버터 향이 부엌에 퍼지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돈 모으는 게 행복이었어요. 통장 잔고 올라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아껴야 해요. 근데 나를 위해 쓰는 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반년이 지났어요. 만수씨 재판 결과가 나왔대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는 징역 2년, 만수씨는 집행유예 3년이래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이미 제 안에서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야, 김수진요? 그 여자는 만수씨가 잡혀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대요. 만수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요. 참 어이없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회계팀 과장이에요. 월급은 조금 올랐어요. 연봉 협상 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못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가치는 내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퇴근하고 백화점 들를 때도 있어요. 예전에 샀던 그 검은색 가방 있잖아요. 750만원짜리요.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버릴까 싶었는데 그냥 뒀어요. 그 가방이 제 인생을 바꿔줬으니까. 그걸 안 샀으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한테 속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가끔 그 가방을 들고 나가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예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요.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희야,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좀 살만하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좀 살만해. 나 요즘 행복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울 보기 싫었어요. 멍든 얼굴이 떠올라서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거든요. 43이에요. 아직 젊어요. 아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일 겪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속고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내가 깨달은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간이에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마음 편히 주무시길 바랄게요. 저는 42살 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